지금 국민의힘이 이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구성했는데 이후에 그 영포탕이라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지도부 인선은 친윤 1색이었죠 이게. 그리고 또 친윤 1색일 뿐더러 또 영남 1색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수도권 중도층을 버리냐. 아까 지난 대선 때 20, 30대와 그 60대 이상의 그 세대 포이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좀 일부 먹힌 측면이 있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이 당 대표가 새롭게 했는데 컨벤션 효과는커녕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게 잇따라서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뭐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부 4명이면 당대표가 자동적으로 물러나야 되게 지금 명시해놨잖아요, 당원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래 되고, 정강훈, 홍준표의 그걸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뭐 상임고문에서 해촉한다든지, 그리고 정강훈은 연일 뭐 국힘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권 여당을 이렇게 도대체 여당답지 않는, 공당답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게끔 하고 있어. 좀 뒤에 말씀드릴 그 민주당이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국힘이 전혀 지금 자기 지지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아까 이 지지율이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관련돼서 조사도 나온 게 있죠. 그 정당 지지율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국힘당 떨어졌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만큼 반등을 못했어요. 예. 저희들 조사도 그렇고 갤럽 조사도 그렇고 보면은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갤럽에서 29%까지 늘어났다. 예, 뭐 조사 기간마다 차는데 25% 이상 지금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뭐 제가 이 조사 기회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1년 전 22년도 5월달 조사와 원래 4월 둘째 주 조사 이제 한기라고 갤럽 보고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당층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무당층이 커진다는 건 제3지대의 어떤 그 민심으로만 놓고 본다면 필요 조건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거를 세력화할 수 있는 이 정치인들, 즉 충분 조건은 아직 맞춰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지금 그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거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여야 간의 당 그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가면은 다음 총선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거냐는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한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결심들로서 이제 결론이 귀결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여기 이제 이 현재 지지율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아까 눈에 하나 띄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좀 더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힘당이 이거예요. 현재 지지율에 대고 아까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고, 지금 소위 말하는 과거 어느 당이고 간에 이 여당은 차기 대권주자들이 임기 한 4년 차까지나 참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니? 이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이것이 난리가 되게 된 것은 지금 내가 역대 집권 여당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누구죠? 차기 대권 주자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원희룡 지금 다 지금 거지.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하면은 차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 저기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해도 당의 지도도보다 낮아져 버린 상태에 되고 그것이 이미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지적입니다. 예. 자, 우리 차 교수님.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앞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연포탕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연대 포용 탕평이라는 자신의 선거 공약 자체를 지금 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대 포용 탕평이라는 것이 인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친윤일색의 당 지도부의 성격을 좀 희석할 수 있도록 그럼 실무 당직자들을 조금은 상당한 탕평 차원에서 탕평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철규 사무총장을 가장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힌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니까 연포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뿐만 아니라 일종의 노선에 있어서도 연포탕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이 세 명의 빅마우스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특히 중도 무당층들을 생각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당대표가 좀 해초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에서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 김재원 이 지금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지난번 1등으로 당선됐잖아요. 수석 최고위원한테 지금 직을 내려놔라. 근데 오늘 지금 소스가 보니까 핵심 관계자예요. 당의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에드벌론을 띄운 걸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일종의 뭐랄까 흘리기를 통해서 김재원 최고에게 정치적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수석 최고위원장을 내려놓으면 내년 1년 뒤에 총선 때는 공천에 우리가 배려할 수 있다. 그 상황을 보고. 근데 지금 만약에 안 내려놓으면 우리 징계 들어가서 뭐 1년 이상 만약에 당권 그러니까 정지 징계를 먹어버리면 내년 총선 못 나가잖아요. 김재원 최고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 자기가 공천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이 지금 최고위원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정강훈 목사한테 가서 이 액을 복구라는 이유 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니까 오늘 이렇게 에드블론을 띄워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나가라고 그리고 또 오늘 놓은 이야기가 태영호 최고를 불러서 김기현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늦고 또 하나는 선우가 뒤바뀐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강훈 목사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정강훈과의 관계를 전환하는 것보다 먼저 홍준표 시장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는 이런 선우가 뒤바뀐 그러한 이 행위들이 결국은 지금 김기현 지도체제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소장님 지금 국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2020년 총선 직전 한 1년 전에 국힘에 한 3번 정도 가가지고 아침에 예. 100여 명한테 총 한 30-40명씩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또 개별적으로 뭐 그쪽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몇 명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가짜 이념적 가치라도 거기에 골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업군화되어 버렸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직업군도 지역이나 또 색깔 등이 너무 인색이다. 저는 그 안에서 홍준표하고 뭐 유승민이하고 나 전부 한 통속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이 한 통속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저 당에서 새로운 방향을 갖다가 모색하고 새로운 가치를 내놓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저 당에서 윤희 그립을 잡고 총선 전까지야 뭐 그립이 어느 정도는 유지 안 되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제 위기가 그 전에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윤희 그립을 잡고 있지만 당내를 완벽하게 통솔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전부 각자 목소리를 각자 내려고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저 당이 실제 경제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의문으로 보고 있어요. 요즘 보면 그 경제 위기설을 전파하거나 심지어 뱅크런 우려를 갖다가 제기하는 거, 뭐 유언비어를 전파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경제 위기가 맞는데 경제 위기설을 말한다면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볼 때 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금 현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알고 있는가? 지금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한 24%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갤럽 조사에서. 그러다 지금 이제 27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동안에 자기들 딴에는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이슈들에 상당히 집중하고 간첩도 잡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청 안에서의 이 보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아스팔트 보수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긍정적인 보수의 아젠다 개선을 위한 가치적 투쟁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지금 장 밖에 정강훈 그 패와 국민의힘 패가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네들한테 지분이 있는데 공천권을 포기해라 이제 이런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에서 이념적 가치를 갖다가 오늘날 변하는 시대에 맞게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만들 능력이 부재하다. 그럼 고민조차 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는 그 보수당 쪽에 그래도 나름 좀 고민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드물지만 있었는데 요 근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훨씬 떨어져 보이잖아요. 실세라고 자처하고 떠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과거에 차라리 돈 봉투 받고 깜빵에 좀 가더라도 보수당에 중진했던 사람들하고 비중을 비춰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괴멸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힘당은 뭐 이제 사실 최고위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전에도 다 보여줬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보여준 지 1년이나 됐어요.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황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와갖고 싸움할 만한 사람들이 와갖고 헤게모니 싸움하면은 봐줄만도 한데,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아마 이거 해결 못하면은 내가 볼 때는 선거 치를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가 결별을 선언한다라고 기자회견 한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가 이제 바꾸었는데, 정광훈 목사는 천문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광훈 목사의 목표는 스스로 이제 보통명수를 이야기해서 대한기독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으니, 국민의힘을 책임당원을 숙주로 해갖고 간접적으로 지금 이 대한기독당을 만드는 그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걸 지금 어떻게 잘라낼 겁니까? 더더기나 후보 공천권에도 국민의 참여 그걸 없애는 상태에서 책임당원인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 사회운동을 많이 했던 그 진영이어갖고 진성당원 이름이 많이 형성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토대가, 우리나라 보수는 그런 토대가 약해요. 그런 토대가 약한 상태에 되고 국민 참여권을 없애버리고 진성당원, 즉 책임당원만 갖고 후보 선출권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길을 깔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돌아가고 이미 자기 세력들을 다 주의해 나오는데 왜 결별하고 나갑니까? 이제 결별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거 900 몇 명이라고 하는데, 참만 말씀 900 몇 명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국민의힘은 차라리 정신거리를 사오면 그나마 그래도 봐줄만이라고 한데, 정광훈 목사와 보수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고 지금 토론이 벌어지니, 황 소장님 말씀 이야기하셨듯이 이건 수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보수의 수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경까지 가버리면, 이걸 정리를 못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갈 것이고, 당장 지금 당 지도부가 다음 선거 치러 끌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최고위원 사실상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김기현 지금 혼자 남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홍준표한테 지르고 있고, 정광훈한테 이러고 있고, 이 지도부를 갖고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지금 선출된 지 지금 이거
몇 달, 2달 됐나요? 한 달?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보수가 정말 바닥까지 치면서 그때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잖아. 이게 떨어지면서 정말 이 보수의 이 존재 의미가 아니 이거 가져오라고 주스하고 이거 저 이야기해가지고 이게들 차하고 이거 좀 이야기해라니까 김관희 씨한테 물 가져오라. 물만 조금. 이 한국 보수가 정말 존재 의미가 없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지고 숱한 토론과 아마 우리 항 소장님도 거기에 아마 이 초대돼서 가서 강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가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보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보수가 뭐가 문제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들 이렇게 좀 더 고민해 보면 다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보수가 어떤 기득권 청와대에 왔던 게 한국 보수의 길이었고 그것이 반공 이데올리기와 결합하면서 냉전 체제하에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꼴통 보수의 길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이렇게 보수의 길로 보수는 옛것을 지키고 미래를 갖다 바꿔 나가는 거고 오히려 약자와의 동행 그 당시에 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약자의 동행 그리고 지역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수가 아울리면서 국가 안보를 갖다가 더욱더 책임지는 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답이었고 이거는 그걸 어떻게 가냐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해결이 이 윤석열 정부와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결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한 스타한테 그냥 몰려버린 거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서만 26년간을 있었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다변화되고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경륜과 트레이닝을 지금 이제 받지 않은 상태였죠. 예. 그런데 어쨌든 꽁 잡는 게 매라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한테 모든 게 쏘아졌고 지금 현재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철인 정치 완전히 철인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거는 이 보수 진영에서도 수많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인재와 석학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 뭐냐 하고 깝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과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가 87 체제 87년도 6월 항쟁위에서는 그 어떤 당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당대표를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 이걸 보고 상당히 너무 거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지만 저는 이 보수 정치 세력이라면은 상당히 자괴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해왔던 게 이런 모습을 위했던 것인가? 다들 이야기하죠. 김기현 당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후덕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인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친윤 1세계, 영남 1세계 지도부를 만들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뛰고 있잖아요. 장애인이다, 사회적약자를 찾아가고 지금 그런 액션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는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어떤 탈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정말 아니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저는 근본부터 다시
이 짚어 나가면서 대통령과의 관계, 정말 대통령 인기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 헌정 체제가 또다시 어떤 중단 사태를 맞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한테 정말 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경험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경험을 갖다가 이 어드바이스하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서 노도 하고 이 브레이크도 걸면서 여당이 민심의 제1선에 서서 그 민심을 전달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책 대안을 내오면서 이게서 중요한 게 바로 야당입니다. 야당. 내년 총선 결과가 어찌 될지 우리가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예상을 하겠지만 어쨌든 엄연하게 지금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진 이 국회 제1당 입법 권력을 쥐고 있을 때도 가만히 아니잖아요. 그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해나갈 수 없고 이번처럼 양국관리법처럼 계속 거부권만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행령으로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를 바랬던 어떤 보수 정권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중도와 진보도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저는 90% 이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수는 정말 거듭나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보수 정치 세력 자신을 위해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다들 지금은 제가 만나보면 아주 무국대들 전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하고 갔다 돌아오면은 실제로 그 대각과 대통령실의 개편 여러 가지 변화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변화 총선 대비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꼭 살리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현역 국회의원들 두 명을 포함해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JTBC죠. 네. JTBC에서 녹취를 폭로하는 방송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됐던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이번 토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조기 귀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텀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번에 민주당의 그 돈봉투 사건, 저는 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수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국 도청 파문이 상당히 일었을 때 공교롭게도 그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입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면서 이게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여권에게 불리한 뉴스를 야권에게 불리한 뉴스로 덮는 그 전형적인 하나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지금 3만 개의 녹취록 그 중에서 지금 아주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만한 녹취록만 지금 특정 언론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것이 이렇게 지금 방송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정권의 의도, 뭐 검찰의 의도하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구속 기소된 게 작년 10월이죠. 10월인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정건 그러니까 지금 전 사무총장이 구속되고 난 뒤에 이제 변호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대폰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정건 전 차장이 여러 번 지금 검찰에 불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접견하러 가면 검찰청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일종의 아마 이정건 전 차장도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을 일종의 폴리와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검찰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던져줬다는 것인데, 자, 이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드러난 내용 자체는 상당히 민주당한테는 정말 뛰어넘기 힘든 또 다른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녹취록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적나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우리나라 정당의 그 정치 문법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뭐 어제 오늘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상당히 본선거 완전 일종의 공식 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거액을 주고받고 뭐 유권자들 매수하고 하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당판에서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 뭐 진보를 외치는 정당이 이런 짓을 한다고 여기에 대한 충격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애초에는 검찰의 정치 의도를 공박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이 자체적으로 뭔가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일단 송영길 전 대표 보고 빨리 들어와서 해명하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가 지금 들어오질 않고 21일 날 파리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머무르면서 뭔가 해명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지금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최고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선다문 사이 자세가 아니다.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당당하다면 당당한 입장 갖고 이야기하라는 건데 혹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니까 친명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인 고민정 최고가 지금 비명계의 수장이었던 송영길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당한 지금 어려움,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나름대로의 무슨 이쪽에 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 거치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뭐랄까 당원권 징계당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모든 힘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내가 일단 당을 좀 떠나 있겠다. 그러한 일종의 뭐랄까 선당무사의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곤란한 당사자가 있어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자기는 그 당대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 안 하는데 우리는 300만 원 받았다고 지금 몇백억, 몇천억이 왔던 대장동, 백현동 그 옥에 있는 당사자는 당대표를 유지하고 우리만 나간다고? 자, 이렇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듭을 푸는 거는 송 전 대표가 돌아서 당당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캐도남마처럼 이게 해법을 내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일단 일선에 물러날 테니 당신들도 같이 물러나자 이런 식으로 해법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그나마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황 소장님, 그러면 이 사건 전당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이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약한 고리로서 이정근을 확보해뒀고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3년 구형하면 GP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정근이 뭐 압수당한 게 아니라 녹취 파일을 다 갖다 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정근이가 다 이야기했다면 상당한 범위로 광금 이야기 됐을 건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유일한 승부수가 이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재판인데 재판은 그 최근에 뭐 대장동이 아니라 백현동에서 더 유력하게 좀 걸려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의 분당 사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현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공격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송영길이 걸려 있고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될 때 이재명이 밀었고 송영길이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그만두면서 이재명이한테 지역구를 밀려줬고 그 명부는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 했지만 그 다음에 송영길이 또 당 대표직까지 이제 그만둔 이후에 그게 이재명이한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송영길과 이재명이 이제 한 정치적인 부분을 타 있는데 요즘 그 이철규가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왕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세 사기왕 남기현이가 동해 망상 일지구 경제자유구역에 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었대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이철규가 동해시가 자기 지역이에요. 이철규가. 그러니까 이철규가 그 지금 이 전세 사기왕 남기현 문제 배후에 정치인 이야기하는 것도 인천 지역의 이 전직 국회의원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군지 이제 방금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지금 2탄, 3탄으로 국회의원이 더 연루되어 있는 걸로 내가 듣고 있어요. 지금 나온 거는 부분적으로만 1차로 깐 거고. 이게 뭐 녹음 파일이 그렇게 많다는데 선거 때 돈 돌릴 때 요거만 돌리겠습니까? 뭐 여야가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한 7, 80억씩 써야 된다라는 건 뭐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이 문제가 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정하게 현직에 연루된 사람들을 차단하고 방어막을 쳐야 어쨌든 뭐 지금 여권 스스로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뭘 해볼 건데 왜 저놈은 안 잡냐 너희는 비리 없냐 이런 식으로 가면요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하다가 걸린 놈이 내만 소매치기가 쟤도 소매치고 쟤도 소매치기 한다고 그게 말이 맞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뭐 5865로 지금 민주당이 장악돼 있는 데서 5865를 상징되는 이 진보라는 사람들의 실상이 돈 봉투나 뿌리고 다를 바가 하나도 구정치인 YS나 BJ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행동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누가 뭐라 하기들 전에 자기들 스스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걸 좀 개선하고 해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게 다그런 정치판에 뭘 이걸 가지고 검찰이 정략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요. 지시받아서. 그렇다고 정략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패 척결은 정략적으로 해야 부패 척결이 되지. 한국에 부패 척결 중에 정략적으로 안 한 부패 척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안 나왔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것이 아마 갤럽에는 반영이 안 되겠어요. 예? 내일 모레 갤럽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는 반영이 되겠죠. 예. 이번 주 주말 정도면 그럴 거. 근데 요거를 저 느낌은 그래요. 제가 97년도 이해창 후보가 아들 병역 비리로 이제 코너에 몰렸었지만 그 이후에 2002년도 차떼기 이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볼 때 아들 병역 비리보다도 차떼기 논란이 더 타격이 컸었거든요. 아들 병역 비리는 어떻게든 그것이 저기 극복해 갈 수 있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하고 선거에 되고 근소하게 지기는 했었어도 그 이후에 치러지는 5년 이후 선거는 그걸 극복해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차떼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 진짜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민주당 이 문제를 뭐 경위도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못되어 버리면은 나중에 옛날에 2002년도 이해창 후보 꼴이 날 수가 있다. 이해창 후보가 그때 보면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장악력은 엄청나게 셌던 거예요. 당내 장악을 하는데 본선에 가면은 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잘못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성격이다. 지금 당내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거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맨 먼저 지난 1월입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어쨌든 자체 진상조사를 포기하고 이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한 터임 같아요.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한테 귀국을 종용하겠다 하고 1월 날 30분간 통화를 했다 그러죠. 근데 통화하고 난 다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다들 그 이야기 듣고는 송 대표가 비행기 구하는 대로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들이었어요. 뭐 우리 유럽 특파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특파원들하고 한 이야기에 보면은 여전히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귀국은 신중하게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하면 그걸 모아서 이번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거는 양측면이 있다고 봐요. 한 측면에서는 이거는 전당대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전당대회에서는 실제 공직선거처럼 그 선거법이 아주 막 촘촘하게 돼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허술한 측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당내 경선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융통성이 폭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2008년도에 박이대 전 의장이 경선 때, 당대표 경선 때 고성덕 의원이 본인이 300만 원 받았다고 본인이 폭로한 거죠. 폭로하면서 불거져 가지고 그때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집행유예였지만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걸 갖다가 해서는 안 되니까 변화를 갖다가 꾀했고 그 변화를 꾀함이 지금 현재 뭐 대의원이 없는 대의원이 이성으로 해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의 영향력 이 갖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없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전당대회에 당내 그런 경선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 왔다. 그것의 정치적 간행을 갖다가 일정 정도 답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한 측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 어쨌든 이것은 지금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범법행위라는 거죠. 이게 그거는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이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도덕성이다. 법은 지키라. 뭐 이런 명제거든요. 근데 그 명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녹취가 주는 효과라는 것은 아마 이번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녹취가 거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국민들한테 대다시피 놓으면서 정말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게 이 3만 파일 중에서 정치권만 2만 파일이래요. 이게 2만 개라는데 2천 개라는데 그 2천 개 파일이 어디까지 갈 줄을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당내 진상조사를 갖다가 살짝 포기한 거 아니냐. 당내 진상조사 수사권 없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맥시멈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전과 달리 현재 당대표 그 당시에는 관여 안 했다 하더라도 현재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묘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송영길 이 대표와 현재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이송 전심이다 그래가지고 이 대선 경선에서도 상당히 도와준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를 갖다가 또 이재명 대표한테 넘긴 걸로 뭐 이런 부분을 대해서 가지고 이게 지금 여당 쪽의 공격에서는 10자 포화를 쏟고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존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는 그때는 그래도 하는 주장이 당은 상관없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일각에서는 이건 당은 상관없다. 이 경선에서 한 후보 캠프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당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당에서도 전 준비를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이런 거론되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사발 통문으로 연락을 취하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갖다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 끝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끝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당명을 당 간판을 내리는 거는
기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 전까지 가자면은 당이 정말 엄청난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설득해 갈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첫 번째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당 간판을 내리면서 변화를 깨야 될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저는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내 경선의 간행적인 어떤 행위였다라는 것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단지 이게 민주당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함께 기존 정치 세력 전체를 갖다가 간통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지지정당 없다가 29%였지만 그것도 지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더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좀 뒤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 이 제3지대 신당 탄생 부분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어제부터 이제 그 토론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장을 해가지고 금태섭, 이상민 의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하는 제3세력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전국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힘도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지율이 그전보다도 10% 이상 떨어지고 지금 민주당도 지지율은 아직까지 결과로서는 안 나왔지만 누구나 예상하기에 이 지지율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정도다고 기존 정치 세력이 이래 되니까 제3세력에 대한 어떤 기대와 주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가 돼서 대안가 모색인가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 대표가 제3세력이 충분히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충분히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조건은 돼 있는데 문제는 충분 조건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지금 상당히 독단적이고 상당히 민심하고 부합되지 않은 그러한 행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주 그러니까 바닥을 기고 있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또 이 돈봉투 전당대회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3세력이 움틀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됐지만 문제는 충분 조건이 많이 지금 결여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충분 조건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의미 있는 제3세력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지금 87년 이후에 몇몇 제3세력이 반짝 등장하긴 했지만 지속 가능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짝 등장했던 제3세력도 결국은 그때 다 구심점이 있었거든요. 그 구심점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를 들면 정주영, 김종필, 안철수 같은 소위 말해서 대권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뒤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3세력의 지금 무당청, 중도층들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인트가 못 된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도가 이번에 지금 국회 전원의의를 했지만 사실은 소선거구제 틀을 깨기는 저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뭔가 제3세력이 움틀 수 있는 좀 더 열린 정치적 공간보다는 오히려 더 닫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필요 조건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구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황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제3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면 기성의 한국의 정당 구조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아젠다를 초월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지 기성 정당에 있으면서 기성 정당과 별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의 헤게모니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을 만든다. 그런 것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정당을 만드냐. 지금 뭐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국민들한테 미래가 없고 희망을 상실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 제3정당이 뭘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 말 못하잖아요. 김종인 씨가 지금 여러 번 여야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그 양반이 활동 동안에 기성정당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주장한 게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말하지 않으려면 뭐 기성 제3당이 만들어질 필요 없다.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의 조건에서 제3당을 만든다는 게. 그렇지만 그게 필요한 어떤 이유를 명확히 말해야지. 지금 뭐 권태섭이라는 사람이나 또 뭐 여야당에서 다소 주류에서 소외된 비주류들이 다시 정당을 만든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부정적인 거 우리 홍 사장님. 뭐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있지만 충족 조건으로서 어렵다. 지금 실제 무당청 지지율도 높고 우리가 여야 지지를 물어보면 견제론이 많이 높은데 그게 민주당 다 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제3당 이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보면은 역시 거기에서도 견제론의 야당의 이 제3지대의 표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들어설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 소선거구제예요. 이 소선거구제를 과연 바꿀까? 나는 이 소선거구제하고 나는 이재명이 앞으로 이 운명하고 나는 상당히 연관이 크다고 보는데 뭐 이재명 아니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그러면은 만약 압승이다라는 개선선을 한다면 당원을 내리고 다시 하더라도 소선거구제에 동의를 해줄까? 소선거구제에 동의를 안 해주면은 제3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기가 어렵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소선거구제 폐지에 폐지. 폐지는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소선거구제가 폐지가 안 되면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 지난 대선 때 내가 뭐 의식으로 그런 얘기했죠. 진보 보수의 최후의 그 혈투다. 그런데 지난 대선 혈투가 승부가 안 났단 말입니다. 다음 총선에 그대로 또 연결될 것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지난 대선의 2라운드다. 연장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다음 총선에서 또 예, 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게 그 동의하나 이 실제로 그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치 세력이 정말 이거 아니면 자기들 답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돈봉투가 나기 전까지는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소선거구제 유지였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물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대안을 못 가지면서 이렇게 이 혼합선거구제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나 이 강력시 이렇게 100만 이상에서는 이렇게 이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실시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고 보여지고 그게 아까도 이게 그전에 하고는 달리 이재명 당대표의 사고 리스크랑 얽혀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면은 국힘에서도 소선거구제로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는 양쪽 다 내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영남에서는 자기들이 그 국힘 말고 민주당이라는 무소속이 내놔야 되고 호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한쪽으로 뭐 이렇게 지금은 거의 8대2 수준인데 이게 한 6대4 수준만 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봤던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전국이 어떻게 굴러가느냐고 또 굉장히 연관이 되지면서 그 속에서 서로 타협점이 나올 거고 그 타협점이 결국은 제3정치 세력의 할 수 있는 어떤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수도권 30명 정당을 말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 근데 그 검 의원이
정말 우리 이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국민의당 시절에 상당히 그 본인도 처음에는 거기에서 어쨌든 이 대변인을 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그걸 했었는데 선거 때는 이제 민주당으로 와서 선거를 치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끝까지 아마 계산을 못한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1, 2당이 아닌 제3세력이 국회의원을 단 거는 역대 의정사 87년 이후만 보더라도 이 5손가락이 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우리 의정 경험을 갖다가 너무 간과한 것 같아. 이게 수도권 30명이 되려면 이거는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제3세력이 이루려면 그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을 때 비례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그때 대표와 김성식 의원 딱 2석이었어요. 2석. 예.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에서 이 한 석만 얻어도 이건 큰 거다. 한 석만 얻어도 지역구에서 한 석만 얻어도 크고 비례 3% 이상에서 한 석해서 한 2석만 얻도록.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6석 가지고 그래도 제3정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그랬을 때 누가 이상민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죠. 어제 토론회에서 제3, 제4, 제4, 제5 정치 세력이 나서가지고 이게 하나의 당으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예를 들면 정의당도 있고 거기에서 녹색당도 있고 뭐 이런 이 여성 참정권을 더 확대한 주창하는 데도 있고 여러 다양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이것이 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은 그 교섭단체 10석 이하로 줄이져야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10석 이하로 준다면은 아마 거기서 제3정치 세력이 이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아까 우리 차 교수가 말한 90점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의정사가 그거를 반영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총선에서는 대선 주자급으로서 예를 들면은 기존에 김종필, 정주영, 안철수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금방 말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게 구비된다면은 나름대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대선전이 아니거든요. 대선을 뛰는 게 아니라 총선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립 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3정세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저는 됐습니다. 이게 됐어요? 예. 그러면 4월 전국 자담회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